안녕하세요. 믿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예일대학교 신약학 교수 데일 마틴의 신약학 강의에서 세 번째 챕터 그리스 로마 세계의 두 번째 파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고대 그리스 문화, 헬레니즘 문화를 알아야 1세기 기독교를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에는 헬레니즘 문화 이상으로 더 중요한 로마 문화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가 기원전 300년대에 맹활약을 했다면 그 후에 한 150년이 지나서는 로마가 이제 다시 힘을 얻게 되는데요. 그래서 기원전 146년에 로마가 고린도를 파괴하고요. 그 다음에 기원전 63년 그때 이제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에서 그 안에 유대인들끼리 충돌이 있었던 것을 두고 이제 그 내전에 개입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까는 기원전 60년에 이제 폼페이우스가 개입했다면 기원 후 60년 이제 120년도 지나서는 이제 로마가 이제 적극적으로 유다를 이제 지배하게 되죠. 그리고 AD 70년에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하게 됩니다. 그 AD 70년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은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1900년대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이 급격히 인공국가로 만들어지면서 지금의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분쟁의 흑역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스 문화는 제 앞선 영상에 설명드렸다면 거기에 플러스 로마만의 아주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 이것을 이해해야 이제 신약 성경의 좀 교회 이야기를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바로 후견인, 피후견인 제도입니다. 후원 제도라는 거죠. 후견인은 이제 페이트론, 피후견인, 후원을 받는 사람은 클라이언트라고 하는데 이 페이트론과 클라이언트라는 이 용어가 이제 라틴어에서 나온 건데요. 이게 지금 오늘날의 인류학자들이 볼 때 이게 누군가가 후원을 하고 누군가가 후원을 받으면서 그 사람과 어떤 라인이 만들어지는 거, 그 라인들을 통해서 이 사회가 작동되는 것이라는 것은 이 고대 로마뿐만 아니라 지중해권의 모든 이제 나라들이 이게 공통 문화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오늘 신약학에서도 뭐 선물과 명예 이런 주제로 또 이제 성경을 재해석하는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고대 로마에 대한 연구가 좀 더 깊어지면서 신약 성경 해석에도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세계일수록 이 법이라는 것의 영향력이 오늘날만큼 강력하게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회의 법과 더불어서 그 사회가 작동되는 근저에 있는 중요한 문화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후원제도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건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겠는데 일단 그 후원제도와 함께 이 고대 로마의 노예제도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고대 로마의 노예 제도는 조금 독특해서 그 출애굽 시절의 그 고대 이집트 로마 제도와 또 다르고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도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1800년대까지도 이렇게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그런 그 근대의 노예 제도와 오히려 고대의 노예 제도와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진 것이 바로 그 지중해 세계 1세기 지중해 세계의 그 로마 제국의 노예 제도입니다. 자, 이 노예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패밀리라는 말을 가족이라는 말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패밀리라는 말은 오늘날에는 이게 혈연 가족을 의미하는데 이게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 그거 혈연 가족이라기보다는 그 집안의 모든 재산 소유들, 노예들을 포함한 집안 권속을 뜻하는 말로 쓰여집니다. 제가 이 책에 있는 표를 이제 하나 나중에 화면에 올리겠습니다. 이 피라미드 형태로 돼 있어서 맨 위에는 파테르 파밀리아스라고 해서 이 모든 이 가부장 제도의 이 리더가 파테르 파밀리아스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이제 혈연 가족 아들, 딸, 그 다음에 이제 자유인 피후견인 그리고 남자 해방노예, 여자 해방노예, 관리직 노예, 하급 노예 이렇게 그 노예에도 굉장히 계층이 다양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하는 거죠. 자, 이 피라미드 구조가 이제 기본적인 로마의 이 집안의 구성 요소인데 그 최고 연장자인 남자 파테르 파밀리아스가 이제 어쨌든 법적인 이 모든 것들의 지휘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보다 훨씬 가부장적인 사회였고
그리고 이 가부장의 바로 혈연 가족, 그 혈연 가족이 그래도 집에서는 가장 그래도 지위는 높겠죠.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바로 어떤 그 가정 안에서의 지위를 얻는 사람들이 이 해방 노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방 노예는 노예였지만 이 노예가 뭐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그런 어떠한 이유로 노예에서 뭔가 자유권을 얻은 그런 사람들을 해방 노예라고 하고 있고요. 그 해방 노예 중에서도 이제 좀 더 자유인, 그러니까 후원을 받는 사람이니까 피후견인이지만 좀 더 자유로운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그 사법 제도로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그렇게 디테일하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자유를 얻은 해방 노예가 있고 그 해방 노예보다도 더 좀 자유롭게 활동하는 자유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으로는 명료하게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이제 오늘날의 로마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도표에도 비공식적인 뭐 피후견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해방 노예보다는 좀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가부장 이 시스템에서는 여성이 사실 없죠. 물론 딸은 있는데 그 이제 가부장의 아내 그리고 가부장의 어머니는 이 로마 안에서 어떤 공식적으로 법적인 지휘권을 갖지는 않는다고 나와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법이고 실제 이 로마 사회가 굴러갈 때는 때때로 그 가부장의 아내가 어느 정도 지휘권을 가지고 같이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법과 상관없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여성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노예 제도는, 근대의 뭐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의 상황과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이 노예로 태어났어도 이제 성실하게 살아가면은 결국 이제 죽기 전에는 해방된다.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해방이 되고 나면은 이제 법적으로 해방 노예라는 지위를 얻고 테르파밀리아스에 의해서 어느 정도 할 일들, 자유롭게 할 일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체제라고 합니다. 이제 법적으로는 이 노예가 어쨌든 그 재산을 소유하고 재산을 관리하고 뭐 이렇게 합법적인 세무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러 이 파테르 파밀리아스가 이 노예에게 자유를 주고 그래서 해방 노예가 되어서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제 활동을 같이 협업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순전히 이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 자유를 좀 줬던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 책 말고 다른 책에서 본 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경제 활동을 하면서도 경제적인 자유를 얻어서 비록 해방 노예가 아니어도 이 노예가 자기 자녀를 그 집안에서 키우지 않고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있어서 그 양육을 다른 곳에서 자율적으로 키울 수 있게 된다면 그 자녀는 이제 노예가 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제 그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그 집안에서 양육도 같이 받는다면 그 노예의 자녀도 다시 노예가 되는 그런 시스템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노예가 자유를 얻어서 해방 노예가 될 때는 그냥 해방 노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법적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얻습니다. 시민권을 얻었고 뭐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면 이 로마 세계에 굉장히 상류층까지 이동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모든 노예가 그렇게 상류층으로 다 이동했다는 건 아니지만 완전히 그 길이 막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계층 사회, 계급 사회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굉장히 경제적으로 계급화되어 있는 사회지만 노예 또한 로마의 상류층으로 갈 수 있는 사회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해방 노예, 자유를 얻은 노예는 법적인 공방이 있을 때도 자기가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자기를 위해 변호할 수 있게 할 수도 있고요. 물론 이게 자유를 얻었지만 아까 얘기한 그 후원을 받는 자격, 원래 있던 그 가부장 파테르 파밀리아스에게 이제 그 후원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고용하는 보통 법률가에게 후원을 받고 법적인 싸움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었다고요. 이 페이트론, 후원자 그리고 클라이언트, 피후견자의 제도라는 것은 굉장히 사회 문화적인 모든 결속력을 갖게 만드는 힘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 굉장히 재력이 있는 명망 있는 사람이라면 이 후원을 통해서 그 사회의 법률가들을 자기의 그 인맥으로 만들어 놓고 어떤 사회적인 정치적 싸움, 법적 싸움, 분쟁이 일어났을 때 자기가 후원하고 있는 법률가들이 나서서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 돈이 많아서 아주 많은 법률인들을 후원하는 사람이 그 법적 싸움에서 이길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회에서 자기가 보호받고 살아가거나 혹은 상류층으로 이동하거나 할 때 이 모든 것들은 이 후원 제도를 자기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여기서 생각해 볼 부분이 바로 이제 기독교의 성찬인데요. 기독교의 이 식사 문화라는 것이 로마의 이 후원 제도 문화와 충돌된다는 것입니다. 뭐 이 책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어쨌든 이게 좀 더 고민해 볼 부분이라는 것을 요 정도만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대 로마는 굉장히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강했는데요. 대다수의 자유인들은 가난했고 이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이 중요한 가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표를 하나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로마의 이 사회 구성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유력 가문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이 공식적인 정치 제도라는 것은 주로 이 로마 역사에서는 주로 이제 공화정과 이제 황제 정치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기원전 1세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그 수십 년 전에 이제 로마의 상황을 이제 후기 공화정이라고 합니다. 공화정이라고 하면 유력한 이제 정치 체제가 서로 라이벌 관계에 있어서 이제 정치가 운영되는 걸 이제 공화정이라고 하죠. 이때 이제 크게 한쪽에서는 이제 귀족 정치죠. 이제 원로원 중심으로 또 부유한 가족, 귀족 중심으로 운영되는 방식이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대다수의 어떤 민중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책을 내놓고 그들의 힘을 얻는 이 흐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충돌을 하게 되는데 이 기원전 1세기 때 유명한 이 민중 정책을 한 사람으로서가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는 귀족 가문이지만 그래서 부유한 쪽에 들 수 있었는데 이쪽의 편에 들지 않고 이제 민중의 편을 들었죠. 그래서 인구 대다수의 지지를 얻어서 정치 권력을 갖고자 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오늘날의 그 프랑스 지역, 갈리아 지역에서 맹활약을 펼치면서 이제 명성을 얻게 됐죠. 그때도 중요한 것이 군인들, 자기가 통솔하는 군인들에게 후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급료를 많이 주는 것인데, 그게 이제 후원을 하는 거죠. 후원을 하면서 그 군인들에게서의 지지를 얻는 겁니다. 그리고 정책을, 로마의 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사람들의 이제 지지를 계속 얻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주의적인 전략을 짠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귀족 정치를 하는 사람들과 이 카이사르와의 알력 관계에 있는 거. 이거 이제 많은 드라마 소재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로마를 관련한 드라마로 찾아보면 아주 좋은 드라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기원전 44년에 이 카이사르가 이 원로원파 귀족파에 있었던 브루투스와 이제 카시우스가 이끼는 원로원 그 일당에 의해서 이제 칼에 찔려 죽게 되죠. 자, 기원전 44년에 이러한 일이 생겼는데 그 뒤의 일이 조금 복잡하지만 1세기 기독교 역사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그 수십 년의 상황이 이 복잡한 로마의 정치적 분쟁 속에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면 좋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인물들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암살당한 카이사르의 양자 중에 옥타비아누스가 있었고 또 이 카이사르의 편에 이제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장군이 있었죠. 그리고 이 옥타비아누스는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또 그리고 레피두스라는 사람과 동맹을 맺습니다. 이 동맹을 맺고 이 원로원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안에서도 네 분이 또 생겨서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또 서로 싸우게 되죠. 옥타비아누스가 이 안토니우스를 물리쳤고 그리고 이 안토니우스의 여인이 바로 그 유명한 그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입니다. 그래서 이 클레오파트라도 자살하게 되고요. 그래서 기원전 27년에 카이사르의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가 이 로마의 유일한 지배자가 됩니다. 원로원도 무찌르고 그 내전에 있었던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도 무찌르고 이 옥타비아누스가 유일한 지배자가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카이사르는 그 민중 정치, 대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치라면서 아까 이제 귀족, 원로원 그런 귀족 집단과 싸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이 공화정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고 들고 일었었죠. 이 그의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는 이 모든 상황들을 정리한 후에 아마 공화정보다는 약간의 그 1인 정치가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로는 이 공화정을 다시 복구하겠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을 공화국을 위해서 원로원과 로마 인민에게 모두 분산시키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공화국의 그 칭호인 아우구스투스를 자기를 부르는 호칭으로 쓰게 하지만 문제는 이제 형식적인 부활만 한 거죠. 결국에는 이 아우구스투스 1인 지배 중심으로 그 기존의 공화정 정치에서 바뀌게 됩니다. 그 전에는 어떤 원로원과 귀족과 이렇게 민중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 암투도 있었고 막 복잡한 정치가 있었다면, 이제는 이 아우구스투스 1인 지배 하에 이 로마 제국 전체가 어떻게 가부장 시스템을 갖게 된 것으로 나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약의 교회 운동이 시작됐던 이제 1세기 로마의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 이 통일된 로마 제국이 딱 시작되는 시점에서 기독교 역사가 시작을 한 거고, 이 통일된 기독교 제국의 이제 슬로건이 바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제국이 크고 작은 규모의 분쟁들을 다 진압하면서 이 로마를 중심으로 이제 이 세계가 재편되는 것이고, 하지만 이제 말이 팍스 로마나지 사실은 엄청난 강력한 힘으로 모든 세계를 컨트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을 잘 들으면 우리가 이제 건들지 않겠다. 그런데 이제 말을 안 들으면 완전히 그 공동체를 박살내고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주되는 평화가 바로 팍스 로마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호구조사, 인구조사를 하면서 이제 세금을 매기고 이제 걷겠는데, 세금을 직접 걷지는 않고 세금을 걷는 건 이 지역의 리더들, 지역의 정치인들에게 걷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도 세리가 하면 이제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그 지역의 유력자들이 일부러 많이 횡포를 하면서 많이 걷어버리고 자기는 이익을 얻고 다시 로마에다가 세금을 내다 보니까 이런 세금 관리를 하는 사람들과 그 지역에서 그 약간 힘을 갖는 사람들이죠. 그 지역의 일반 서민들 간에 이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로마는 이런 문제가 모든 지역마다 있었다는 걸 알면서도 이것을 간섭하지는 않죠. 큰 내란이 일어나는 것만 아니면 그 내부적인 착취에 있어서는 그냥 관용적으로 냅두고, 중요한 건 이 로마 제국에게만 이 세금이 잘 전달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장치가 이제 굉장히 적게 되겠죠. 하지만 이제 로마가 전 제국을 이런 식으로 돈을 거들여다 보니까 통신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말이 달릴 수 있는 어떤 도로가 이렇게 만들어진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학자들은 바울이 지중해권을 이제 육로로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로마가 만들어 놓은 어떤 이제 교통 시스템 때문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종교에 관한 이제 문화도 기존의 그 헬레니즘 문화에서 관용적 태도를 가졌던 것과 비슷합니다. 이제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시인에게 이제 희생 제물을 바쳐라. 그게 이제 어떤 이 고대인들의 하나의 매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대교와의 충돌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수백 년의 그 로마 전부터 이 헬레니즘 문화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은 거의 헬레니즘화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 때부터 유대인들은 약간의 혜택 특권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토요일이죠. 원래 안식일이, 지금 오늘날은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고, 군인으로 뽑혀가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황제에게, 로마 여신에게 희생제물을 바치지 않아도 되는 이런 거를 받고, 또 이제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할례라는 것을 좀 야만적인 거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너네가 하고 싶다면 해라, 이제 그런 걸 이제 허용했다고 하죠. 물론 이제 1세기 지나서의 로마에서는 그 황제마다 분위기가 매우 달랐죠. 약간의 박해가 있었던 때도 있었고 평화가 있었던 때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좀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고대 로마 문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그리스 문화와 로마 문화를 함께 생각하면서 이제 고대 유대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리고 1세기 이제 상황은 어땠을까를 상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좋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이러한 역학적 관계 안에서 고대 유대교는 이제 어떤 상황이었을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